예,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토요일 오프로입니다. 오늘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최대한 내용을 축약을 한다 해도 짧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워낙 큰일이 좀 많이 생기고 다시 한번 이제 미국에 대한 경기나 매크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때가 다시 와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은 제가 단락별로 항상 이제 섹션별로 시간을 넣어드리잖아요. 예, 그거 찾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지수를 잠깐 띄워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400포인트에서 조금 단기 지지를 받기를 희망하는, 그죠? 그 지지선이고, 그 밑에 있는 선이 이제 6월달에 우리가 뭐 죽고 살았던, 막 죽었던 2300포인트 정도. 일단 이거는 저는 뭐 깨지 않을 확률이 여전히 8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등락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한번 어느 정도 우리가 시기를 잡아보려고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번 주에는 큰 게 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추석을 쉬고 왔던, 그리고 화요일날 출근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 밤에 있었던 미국 화요일날 장에서 미국 이제 8월달 CPI가 발표가 됐었죠. 한번 지수를 보겠습니다. 사실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나스닥 지수가 요때였죠. 예. 화수목금이니까 요때 보면 이 나스닥이 5% 빠졌어요. 1일 하루에 5% 폭락을 했는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인플레도 잡혔고 지금 중국이나 유럽도 조용했고 또 미국도 뭐 나쁘지 않았죠, 그죠? 미국 장이 반등도 상당히 괜찮았지 않습니까? 8월달 9월달 또 괜찮았는데, 그때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안 받고 이렇게 반등을 한 3, 4일 주다가 갑자기 이렇게 맞았어요, 사실. 자,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아마 중간중에 글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을 건데, 8월달 CPI, 그 소비자 물가 지수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이 나왔어요. 자, 그전에 얼마나 나왔느냐, 8.5가 나왔었고 그전에 9.1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9.1이 나왔던 6월달 CPI에서 피크를 쳤거든요. 야, 그때 꼭지치고 어쨌든 빠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7월달이 이제 8.5였고 이제 이번에 8월달이 8%대 초반 한 8.1이나 좋게 보는 사람들은 한 7.9, 7% 후반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8.3이 나왔어. 야, 0.2 차이가 뭐 이렇게 크냐, 이게 뭐 주가를 이렇게 폭락시킬 만큼 크냐, 이렇게 보실 분이 많으실 텐데, 자, 간단히 말로 설명드리면 이미 유가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죠? 예, 유가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1배럴당 이제 8%대 초반 중반까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에요. 이 정도면 그 사람 유가만 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8.1이 나왔던 것 중에 여러 가지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5%대 물가인데, 근데 그게 쉘터라는 지표가 있어요. 쉘터가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주거비입니다. 주거비. 우리나라도 사실 집값 같은 게 물가에 포함은 좀 돼 있죠. 근데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 집값 오르고 빠지고 하는 게 되게 비중이 작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적게 나오는 게 실제로 봤을 때는 더 높다는 거지. 근데 미국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또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미국은 사실은 그 집을 아주 장기로 사는 건 아시죠? 집을 살 때 30년, 50년 모기지론을 줘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물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집을 살 때 이 집세, 그 다음에 뭐 자기 자가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혹시나 네가 살고 있는 집이지만 이거를 월세라든지 네가 그 피를 주고 산다 그러면 이게 올라갈 것 같으냐 떨어질 것 같으냐 이런 걸 묻는 지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비효율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제로 보는 물가랑 좀 차이는 있죠. 아직 결론은 뭐냐면 이 주거비가 엄청 올랐어요. 아직 미국이 사실은 집값이 빠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모기지론이 지금 6% 넘어갔어요. 물가가 낮았을 때 단 반년이나 1년 전만 하더라도 집을 살 때 30년, 50년 집을 살 때 빌리는 모기지 금리 기준이 뭐 1%, 2%? 뭐 이렇게 1%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6% 갔다고요. 이거 엄청나게 사실 비싸진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집을 안 사고 수요가 줄면은 집값이 빠져야 되는데, 물론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다는 게 대부분이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도 부동산 꺾였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주택 공급이 줄어.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빠지는 건 분명한데 아직까지도 확 빠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보다는 덜하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쉘터 주거비가 미국에서는 이 CPI 비중의 31%입니다. 이 주거비 관련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뭐 이렇게 베버리지나 안 그러면 이제 가스나 기름 같은 뭐 중고차 같은 거 많이 들어보시죠. 이런 거 다 꺾였어. 유가도 사실 우리 보는 꺾였어. 근데 이 주거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비중이고 미국에서 이게 사실 원래 후행 지수예요. 실제로 물가를 좌우하는 것보다 아까 말했더니 물어보는 앙케이트하는 방식이 조금 이상해 미국이. 그래서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숫자가 쉽게 안 빠진 거죠. 8.3이 나왔으니까 9.1, 8.5, 8.3. 사실 물가가 피크아웃은 맞는데 8%대 물가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자, 그때 그래서 어떻게 깨달았냐, 이게 중요한 결론인데, 야, 우리는 유가만 보고 에너지만 잡히면 될 줄 알았다. 야, 근데 다른 복병이 있네. 진짜 물가가 쉽게 안 잡히는구나. 말로만 했던 스티키, 이 끈적끈적한 물가가 쉽게 안 꺾이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지금 유럽 전쟁이 있죠. 전쟁이 혹시나 휴전이 된다 하더라도, 유가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물가는 또 쉽게 안 잡히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사실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사실 물가가 쉽게 안 빠진다 그랬는데, 미국이 반등을 크게 줬고 하는 것들은 전 세계 어쨌든 돈이 아직까지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 달러를 사고 있잖아요. 제일 그래도 경기가 안전하다 보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 쉽게 안 빠지겠네. 빠지는 건 이제 물론 그때 이제 기대를 접었죠. 잭슨 미팅 때. 금리 인상이 더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 나오죠. 다음 주에 FMC에서 이제 75bp가 아니라 100bp가 1%로 그냥 올릴 수 있다는 확률이 30%까지 왔어요. 그 확률이. 지금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자, 6월 달에, 7월 달에, 8월 달에 쉬고 9월 달에 이 금리가 0.75%씩 75bp씩 연달아 3번 올리는 겁니다. 야, 그래 되면 이 경기가 박살나겠는데. 아마 우리나라 미국 경기가 좋고 소비가 견조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급하게 금리를 올리면, 진짜 파월이 말한 볼커식으로 올려버리면 미국 경기나 소비가 못 당하겠는데, 이런 두려움이 온 거예요, 이때. 자, 미국은 살아야 됩니다. 이제 저는 이 경착륙, 뭐 저점 깨지고 더 빠질 확률 20%로 보고 있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확률이 더 커진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연준과 어떤 경기의 밀고 당기는 과정인데요. 연준은 절대 미국 경기를 박살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소비를 살짝 누르고, 너네들이 지금 워낙 십수년 동안 미국 증시에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수천만 원씩 가게에 돈을 줬잖아. 지금 많이 썼고 자산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하잖아, 사실은요. 고용이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 고용과 이 여러 가지 처신이 하고 있는 개인들의 소비 정도를 보면서 최대한 압박을 주지만 박살나기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FMC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때 장중에 이제 말씀드렸죠. 지수는 1%밖에 안 빠지는데 종목이 80% 이상씩 다 하락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도 미치는 거예요. 개인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경계감, 야, 미국 증시가, 소비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는 소비잖아요. 소비가 타격을 받게 되면 증시가 한 번 더 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공포감이 미국은 이번 주에 느꼈다고요. 자, 그리고 어제는 사실 제가 선을 꺼놨었죠. 이거 지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밤에 되게 걱정하면서 잤는데, 어제 밤에는 사실 미국이 코드로 미칭되었어요. 우리나라 선물옵션 만기일처럼 걔들은 세 번째 금요일 날인데, 이때 다행히 변동성을 주고 걔들이 어쨌든 뭐 했겠죠. 마지막에 좀 땡겨놓긴 했지만 여전히 FMC 때까지는 변동성이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목표방 분들 현금 좀 많이 가지고 있죠. 저 금요일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다시 변동성이 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현금을 확보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목표방에 지금은
두 방이 있는데 현금 60% 있어요. 그 다음에 단기방에서도 지금 현금이 50% 이상 있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금요일날 많이 팔아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다음 주엔 다시 한번 매크로를 좀 봐야 된다. 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또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냥 재밌게 보세요. 제가 항상 그냥 시장을 면밀히 보면서 제가 드리면 그냥 제가 드린 대로 좀 따라오시면 뭐 큰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래도 괜찮았는데 진짜 소비까지 타격 보는 거 아니냐, 금리 너무 급하게 올리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이 생기고 있다. 이런 분위기 변화를 좀 감지해 주시고요. 자, 시장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나니까 다음 주 파월은 계속 야 너네들 정신 차려 막 때리다가 정시가 진짜 빠지잖아요. 그러면 한번 다시 달게 해주는 모드로 살짝 갈지, 아니면 계속 강하게 또 얘기를 해서 시장을 더 때릴지. 자, 이게 관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시장을 조금은 그래도 빠졌으니까 다시 한번 달래주지 않을까, 아주 약간 그런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견조한 편이에요. 어제 환율이 미국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1385원 끝났습니다. 예. 우리 또 어제도 사실은 구두 갭이 있었죠. 구두 갭이 있어서 열심히 받치고 있는데, 요번 유엔 총회 갔을 때 윤통이랑 바이든이 만나서 다시 한번 통화 수협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떴어요. 그래서 1396원까지 갔다가 1390원까지 끝났고, 어제 미국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통화수합 얘기 이런 얘기 나오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몰랐어요. 뭐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전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380원 끝났어요. 그래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걱정한다고 주가 오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도 편하게 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볼 거는 지금 미국 소비의 타격을 받는지와, 한 번 더 시기를 연장하면 이 FOMC 끝나고 나면 이제 10월 달부터, 다음 달이죠. 10월 달부터는 기업의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 소비가 타격받으면 당연히 기업 어닝, 기업 실적에 타격을 받겠죠. 연관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고용지표를 보고 소비를 보고 기업 어닝을 보고, 이게 사실 미국 경제의 핵심입니다. 제가 미국이 지금 뭐 크게 반등을 바로 못 준다 하지만 미국이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우리나라도 안 좋습니다. 암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뭐 좋고 우리가 종목장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미국 장은 버티는 게 좋은 거지 미국 장은 빠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다음 달까지 이 어닝까지 봐야 될 게 제 숙제라 봅니다. 그렇게 흐름 보시면 돼요. 뭐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80% 보고 있어요. 자, 지금 국가별로 한번 다시 보면 중국하고 유럽은 계속 제가 경계하면서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중국 관련이나 유럽 관련해서 제가 의미 있게 들은 건 있는데, 그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괜찮다. 금융 시스템 여전히 괜찮다. 뭐 경기가 경착륙돼서 한번 정시가 한 번 더 폭락할 확률은 여전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번 FOMC에서 최소한 0.75% 75bp 인상할 확률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자, 그 뒤에 어떻게 나올지를 봐야 되죠. 10월 달에는 그 FOMC가 없어요. 11월, 12월 올해는 2번 남습니다. 이번에 9월 끝나면. 그 다음에 지금 뭐 50bp, 그 다음 25bp 정도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파월 멘트에 따라서 그 기대나 가능성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정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어쨌든 고금리에 가장 취약하고,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나스닥도 종목이 되게 차별화됩니다. 어제 같은 케이스는 페덱스가 되게 많이 빠졌고, 여전히 이제 소프트웨어 말고 하드웨어 쪽, 제조업 쪽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애플이나 테슬라가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죠. 나은 편인데 중국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부유세든 독과점법 때리고, 바이든 정책적인 스탠스가 11월 또 중간선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나스닥 빅테크 안 좋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테슬라나 애플이 좀 나은 편이다. 그 정도 기준 보시면 돼요. 자, 하단 박스권을 여전히 저는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소비와 고용지표를 여전히 면밀하게 저는 살펴보고 있어요. 자, 유럽이 지금 여전히 불안하죠. 어제 나왔던 지금 브렉시트 했죠. 유로존에서 나왔던 이제 영국도 지금 경제 지표가 엉망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엉망이에요. 근데 뭐 정시는 워낙 10년 동안 반영이 돼 있어서 오른 것도 없고 그냥 바닥에 납작 붙들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금융 시스템이나 정시 쪽은 저는 괜찮다 보고 있지만, 자, 유럽 전쟁 때문에 지금 뭐 가스관 잠근다 뭐 어쩐다 하다가 유럽에서 지금 야 그러면 우리 가격 담합 안 할게, 너한테 뭐 최저가 가격 안 할게 이미 물러섰어요. 유로존에서 물러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5bp 인상을 또 했잖아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유럽은 우리나라가 이제 98년 7년에 겪었던 IMF 때처럼 그냥 허리띠 졸라매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긴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월 달부터 유럽 러시아에 워낙 그 믿고 가스 공급을 많이 받았잖아요. 독일 같은 데에서는 그 80%를 유럽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 가스 재고를 모으고 긴축하고 쓰지 마라 뭐 온갖 방법을 다 해서 어쨌든 가스 재고를 80% 이상 확충해 놨습니다. 이 추운 겨울을 이제 막기 위해서 에너지 비고를 막 짱짱하게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생각보다 겨울이 더 추울 수도 있겠죠. 러시아가 기후 같은 걸 다 연구를 했어요. 올해 또 겨울은 더 추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막상 겨울을 가봐야 되겠지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러시아는 이 큰 유럽 시장을 잃었어요. 신냉전에서 유럽 잃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당장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뒷면에서 또 중국하고 러시아 만나가지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뭐 동맹관계 맺고 별별 얘기 다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오래 못 걸 거라 보거든요. 그리고 아쉬우면 막 지금 엄청 큰 소리 치고 가스나 기름 들고 큰 소리 치는 유럽 러시아에서 조금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지 않겠냐. 사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신냉전은 가요. 그냥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정치를 통해서 밀어붙였던 이 전쟁 이슈 다음에 이막하기 전에 살짝 우리 너무 힘들잖아 서로 그 요번에 뭐 일고 당기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시진핑이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 2년 뭐 반 만에라 그러던데 해외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러시아, 푸틴까지 이번에 뭐 만나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해외 순방 가면서 자기를 건재를 과시를 하고 이번 10월달에 아마 3년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부동산 관련은 여전히 좀 불안한데 내년 3월에 양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중국은 계획경제잖아요. 이미 올해 10월달에 시진핑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저렇 관계를 해서 정리를 다 해놓고 그 확정적으로 만드는 게 내년 3월인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경기를 부양시키지만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할 것 같아요. 지금 위안화도 7위안 넘었습니다. 1달러당. 뭐 저는 뭐 7달러 초반까지는 괜찮다 보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은 예전에 말했던 미국의 사실 이 강달러, 킹달러 공격에서 최대한 방어를 하는 차원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만의 어떤 내순환, 쌍생 경제라는데 내수 경제를 돌려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금융 시스템이 붕괴를 안 하기 위해서 최대한 방어를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겁내기보다는 얘들이 좀 안정적으로 아마 내년 3월까지는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리커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기업 경제 쪽으로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리커창에 지금 시진핑을 많이 도왔잖아요. 물론 판은 달라요. 뭐 음모론도 있는데 그건 믿지는 않는데 리커창이 이번에 다시 한번 자리를 맡게 돼서 하게 되면 기업 경제를 좀 살리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10월달에 한번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같아요. 리커창의 그 자리가 어떻게 될지. 자, 한국은 2400포인트를 일단 끄어놨지만 다음 주 FMC 나올 때까지는 여전히 변동성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현금은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가지고 계셔야 되고 한번 보고 그때 이슈 나올 때까지는 제가 현금 확보를 좀 해드릴게요. 종목 여전히 차별화되지만 조금 차이는 나고 지금 변화 좀 보여요. 자, 비트코인은 나스닥 여전히 커플링이라서 또 빠졌죠. 그래서 지금 19K 정도 움직이고 우리 바라고 있는 그 싸이 관련 개별 코인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달 초 전에 한번 상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여전히 단기방에서는 물론 2차 전지를 제가 다 많이 팔아드렸어요. 2차 전지를 뒤로 살짝 빼놨죠. 정말 시장 대장주인데 지금 에코프로
우리 중기방에 들고 있잖아요. 중기주로 장기방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금양이죠. 예, 금양은 뭐 어쨌든 저는 대장주 우리가 수익 되게 많이 받고 고마웠던 종목인데, 이번 주에도 7기 6개에서 5분 넘어오신 7기 분들은 금양 매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날 제가 좀 많이 팔아드렸어요. 2차전지는. 어쨌든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왔어요. 금요일날. 이게 아마 다음 주 FMC까지 연결이 되면서 개인들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나온 거라 보시면 돼요. 자, 로봇이 많이 떴죠. 로봇이 사실 머스트헤브였고 한데, 단기방에 제가 절반만 일단 사드렸는데 좀 밀려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뭐 로봇 관련이 다시 한번 2차적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봐가 저점 매수를 좀 할 계획이고, 로봇이 지금 단기적으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메타버스 XR인데, 요거는 제가 7개방에 좀 사드렸어요. 좀 사드렸는데 두 번 나눠 사드렸죠. 근데 이것도 조금 밀리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 로봇 다음으로 또 여러가지 이슈나 스토리나 시장 수급이 밀고 있어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태조 이방원 중에서는 그나마 지금 받치고 있는 게 태양광이 조금 나은 편이긴 해요. 하지만 저희는 매수는 지금 안 하고 있죠. 뭐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이유인데 기관들이 자꾸 사요. 기관들이 없어 사는 거는 단기로 한번 때리면 좀 문제가 생겨. 단기로 막 급등당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 솔루션,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 같은 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제가 보고만 있고 아직 매수를 잘 안 드리고 있는데 뭐 계속 그냥 섹터에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조 이방원, 로봇, 이제 메타버스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 기별바이오나 건설, 자동차 지난주에 넣어드렸던 이런 것들을 여전히 우리가 봐야 될 주도 섹터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별화자고 생겨요. 이것도 잠깐 말씀드리면, 조선이 꺾였죠. 방산도 한번 꺾였는데 지금 저점 매수 돌아도 좀 약하죠. 그것도 단기로 한번 약하다 말씀드리고, 시장 빠져도 좀 받치고는 한데 조금 쉬었다 갈 흐름이 있어요. 원전은 별로 살 게 없어요. 자, 2차 전지가 되게 좋은데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단기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태양광은 좋지만 기관 매매 때문에 잘 안 사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로봇, 그 다음에 메타버스 쪽으로 제 방에 조금 분산 투자 해놓은 편이고,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가 지금 들어오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편이긴 하지만 가장 기본을 잡을 수 있는 외국인 수급이 매수는 안 들어와요. 매도가 좀 적긴 한데 뭐 매도 한다는 게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 아까 말했던 에코프로, 그 다음에 자동차나 현대차, 기아 같은 것들을 계속 사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사실 저도 편입을 하려고 고민했던 종목입니다. 했는데 뭐 개별적 물어본 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40만원 중반 50만원대부터 있었는데 한 50만원 후반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상장됐을 때 우리가 제가 팔아라 했던 가격이 50만원 후반이었는데 59만원 한 60만원까지는 일단은 목표로 잡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은 우리가 보는 시장의 기준이다. 지수는 지금 변동성이 있지만 차별화될 때 요거는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형주 중에서. 자, 종목 매매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번에 제가 소수증예예요. 소수증예 3기방이 중간에 제가 잠깐 만들어서 한 10분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3기방도 추석 전에 우리 금양으로 수익 사실 많이 났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를 제가 좀 드렸어요. 이번 주에는 에코프로. 그러니까 화요일날 미국장 박살 났을 때 그때 두 번 나눠 샀죠. 에코프로. 제가 되게 좋게 보는 종목인데 요때 샀어요. 제가 12만 때 사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보니까 CPI 때문에 미국 박살 났잖아요. 아침에 빠졌을 때 바로 사드렸어요. 그래서 두 번 나눠 샀습니다. 그 두 번 나눠 사서 비중을 그때 40% 드렸나? 좀 많이 드렸을 것 같은데 사고 요때 다 팔았어요. 14만원 초반대. 그래서 10% 정도 수익 보고 팔았고요. 그래서 그때 금양도 샀었죠. 뭐 어차피 팔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금양도 똑같이 이제 매매를 밑에 사가지고 위에서, 이거는 이제 7기방도 마찬가지인데 7기방도 두 번 나눠 팔았는데 21,000원대 물량이 좀 나왔어요. 지금 2차전지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물론 금양이 제일 강합니다. 단기방에는 지금 아직 비중 좀 남아 있어요. 근데
이 2만 천 원대, 저는 사실 이게 파동도로 보면 그때 2만 천 원대 물량이 한번 팍 빠졌잖아요. 뭐 뒤에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질문을 다셨죠. 분명히 이때 방송에서는 2만 천 원대에서는 오버슈팅이다 했는데 왜 또 사느냐, 또 살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글로도 드렸지만 이때 2만 천 원대 오버슈팅 때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단기 차익 물량. 제가 판단할 때 이때 사는 물량 같아요. 한 5천 원대, 만 원대 샀던 물량들인데, 이때 물량 중에서 뭐 한 20억, 30억씩 수백억을 때렸어요. 차익을 한번 실현한 거죠. 대략적으로 한 더블 이상씩. 그리고 흐름을 봤죠. 봤는데 이렇게 물량이 크고 대장주고 한 것들은 한 번에 잘 안 꺾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 정도 셌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5천 원까지, 5천 원 기준이니까 5배인 2만 5천 원까지는 한번 보내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19,000원이랑 한 2만 원대 매집을 좀 해드렸어요. 그게 아마 7기방 얘기일 겁니다. 근데 제가 보고 바로 때려드렸죠. 2만 1,000원 물량 때문에. 그래서 뭐 전체 수익 한 5% 정도 보긴 했죠. 어쨌든 비중 한 60% 들어갔을 것 같은데 50% 들어갔나. 자, 그리고 일단 현금화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금량을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또 단기 급등하다 보니까 투자 경고 예고 종목으로 펴 있어서, 그리고 지금 다른 2차 전직을 때리들은 것처럼 흐름을 조금 제가 경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랑 LG엔솔이랑 금양이 지금은 제일 강해요. 그 다음 뒤에 뭐 미래 나노텍 같은 것도 있는데 제가 사드린 게 아니니까 조금 그렇게 보면서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사실 되게 좋아요. 에코프로는 언제든지 제가 빠지면 살라고 준비하고 있는 종목인데, 뭐 지난 얘기지만 원래 7기도 에코프로 살라 있어요. 살라 있는 타이밍이 좀 맞아서 제가 못 드렸던 거고, 흐름이 한번 다시 또 나오든지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좋게 보는 종목이라서 신고가만 날 것 같아요. 이제 2021년 작년에 이제 2차전이 좋았을 때도 거의 대장주였는데 그때 15만원 내외였거든요. 이때가 한번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관중에 넣고 타이밍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방에서는 갖고 있던 2차전지 종목 3개 4개를 다 때려드렸어요. 하나는 손절 쳤고 나머지는 뭐 수익 보고 일절해 드렸는데, 성일텔레콤, 성일하이텍, 성일하이텍도 이게 아마 우리가 10만원, 12만원대 샀을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 계속 매매했었습니다. 하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 15만원대 다 때려드렸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건 아까 이제 시장 분위기, 다음 주 FMC 분위기, 그 다음 2차전지 종목별 익절이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날 팔아드린 거고요. 세비캠도 마찬가지예요. 물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한 15만원대 중반에 다 팔아드렸어요. 일단 현금 쪽 가지고 있고요. 자, HYTC가 안 좋았죠. 사실 처음에 제가 이사전지 편입할 때 5개 종목쯤 한 게 였는데 2만원대 들어가서 안 됐어요. 그래서 이때 한번 손절을 쳐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손절 쳐드렸어요. 제가 한번 힘이 되나 봤는데 여전히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손절 치고 마무리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바이오도 이번에 매매를 좀 했었어요. 이틸렉스인데 요것도 사실 제가 박셀 바이오처럼 보고 있는 종목인데 상당히 매집이 괜찮아요. 근데 추세가 한번 무너지고 빠지면 사는 게 아니라 밑에서 돈이 들어올 때 저희가 8,100원에 단기방에서 좀 잡았는데 8,400원 왔다 갔다 하다가 밀리더라고. 그래서 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장도 안 좋은데 8,000원대 7,000원대 후반에 7,900 몇십 원에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현금 가지고 있다가 다시 밑에서 들어오면 그때 잡아 드릴게요. 자, 이번 주는 그렇게 매매를 하고 현금 확보에 좀 치중했었습니다. 금요일날도 그랬고요. 자, 시장은 다음 주 FMC나 제가 미국 소비 타격 정시를 봐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이 그래도 견조한 편이다. 그래서 주말에 편하게 쉬시고 우리가 현금 확보를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이 더 차별화 될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매매를 해드릴 겁니다. 자, 지금 3기방에서 제가 사기를 할지 안 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단기방에 한 2번 넘어오셨고 워낙 소수 조용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야, 5%는 보니까 믿을만한데 내가 내 매매를 못 믿겠다. 손절이 안 된다.
제가 사실 손절을 드립니다. 지금 다른 방에서는 손절 안 드릴 거예요. 단기방은 유일하게 이 회사에서 그냥 제한테 그냥 가입하면 돼요. 예. 그 왜 그렇게 해드렸냐면, 물론 고객분이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뭐 월정액으로 넘어가시는 건데, 저는 제 매매처럼 합니다. 제가 매매를 10몇 년, 20년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손절 안 하고는 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방에서 손절이 한 개 하고 뭐 익절 2번 보든지, 아니면 손절을 10% 손절했는데 수익을 20% 보면 돼요. 항상 투자는 가능성 이용이라 말씀을 드렸고, 좋을 것 같다 해서 가능성 보고 베팅을 하잖아요. 근데 온갖 변수들이 생깁니다. 뭐 돈이 빠졌다든지 시장이 안 좋다든지 생각보다 더 안 좋게 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더 좋은 걸 찾으면 됩니다. 손절이 안 되면 투자를 접으셔야 돼요. 예. 가끔 나를 못 믿겠다, 내가 도저히 손절이 안 돼서 분명히 수익 나는 건 아는데, 6기방도 마찬가지, 3기방도 마찬가지, 제가 비중을 딱딱 드려요. 예, 단기방도 뭐 목표방증은 아니지만 이제 비중을 드리죠, 당연히. 그 비중을 안 주고 종목을 계속 주면 이거는 매매가 아닙니다. 매매할 수 없어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2022년 이 개인이, 그러니까 외국이나 기관이 아니고 개인이 가장 많이 매집한 거죠. 매수한 종목이, 자, 1번이 당연히 삼성전자죠. 전거는, 전자는 좀 빼놓겠습니다. 전자는 그냥 우리나라 지수로 산 거다 보니까, 진짜 장기 투자하신 분이라 보니까 전자는 빼놓지만, 네이버, 카카오, 뭐 이것도 하이닉스가 반도체 같이 붙겠죠.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카카오뱅크, 에코프로비엠,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SK INTC,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인소프트. 자,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개인이 많이 샀다는 거 빼고. 자, 이 종목들은 공통점은 2020년, 2021년 한 번씩 다 올랐던 거예요. 다 한 번 큰 시세를 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좋을 때 들어갔다가 쉽게 말하면 물린 거예요. 물론 이제 지수나 반도체 업황을 말씀 따로 드려야 되겠지만,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초까지 정말 좋았잖아요. 10만원 가던 게 지금 5만원대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물타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물타기를. 한번 올랐던 거고 내가 사고 있으니까, 이 회사 봤을 때는 나쁘지 않고 큰 종목이잖아, 대형주잖아, 그냥 물타기를 계속 한 거예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물론 내가 2년, 3년, 5년에 보고 이런 종목도 갖고 있으면 반등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지금 목표방이나 단기방 하시는 분들이 뭐 3년, 5년 보고 들고 있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자, 반대로 말하면 시장의 주도주, 좋은 종목은 항상 나옵니다. 굳이 물려서 오래 가져갈 거를 살 필요가 없어요. 이런 대형주 가기 위해서는 장이 정말 초강세장 다시 와야 되는데, 그런 장이 지금 당장 온다고 말씀 안 드리잖아요. 바닥을 만들 수 있을지언정 지수가 팡팡 날아가는 시장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안 올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이 물렸던 개인들이 물타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고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굳이 안 좋은데 물려서 우리가 마음고생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자, 보자,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주죠.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죠. 뭐 개별 바이오를 했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주죠. SK 아이테크놀로지, 이것도 2차전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맥은 좀 알아요. 야, 원전이 좋다더라, 2차전지가 좋다더라, 뭐 이런 거를 보고 따라 사는 거죠. 바이오는 개별적으로 고르면 좋다더라. 자, 지금 섹터가 태조 이모함 간다 하더라도 이게 2차전지 다 갑니까? 아까 제가 IT 제가 그 손절시킨 말씀드렸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종목이 진짜 또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태조 이방원도 지금 종목이 또 선별화되죠. 가는 섹터, 들어가는 섹터, 조선 지금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 시장을 따라가야 되지, 그냥 비슷하게 사놓고 순서 돌아오겠지.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돈이 진짜 많았거나 시장이 괜찮았을 때는. 종목이 선순환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점점 더 선택과 집중이 됩니다. 대충 사놓고 다음에 선별해서 이것만 가고, 그 중에서 또 다음에 그것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딴 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종목장 차별화, 선택과 집중장의 차별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시장을 보지 않으면 대충 비슷한 거 사놓고 기다리면 안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타기는 하지 마시라. 특히나 예전에 너무 많이 올랐던 것들 빠졌으니까 싸 보이네, 사자, 사모으자. 아니에요 그거 솔직히. 지금 장세 그렇게 하시면 그냥 시간만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들어가서 손절 치는 거는 따라오시는 게, 손절 치고 다음에 더 좋은 거 잡아 드리면 돼요. 만약에 내가 손절 쳤는데 다음 또 손절 치고 또 손절 치고 이러면 신뢰가 깎이겠죠. 그럼 저를 못 믿으시는 거잖아요. 저도 저를 못 믿게 되죠 그러면. 근데 그 정도는 좀 아니니까 분명히 본인이 보시는 게 있을 거고 본인 기준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랑 그 몇 년, 최소한 몇 개월 같이 있으면서 그래도 내보다는 얘가 좀 잘하네, 그런 분들은 손절로 같이 해주세요. 그게 사실은 확률적으로 전체 자산 계좌를 키우시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시장 얘기를 항상 꾸준히 드리고, 시장 뭐 나스닥 우리나라 얘기 드리고, 시장 세상 돌아온 얘기 드리고, 제가 금요일날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그때 비중을 현금 비중 많이 가까운 이후에 단계방에 좀 글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뭐 온갖 얘기를 다 듣죠. 전문가가 누가 어떻다더라, 정권사 보고서 보면 누가 어떻게 한다더라. 저는 사실 거의 다 봐요 솔직히. 거의 다 보는데 결국은 뭘 따라가느냐, 저는 시장에 돈 따라갑니다. 너무 돈거리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자본주의 시장에서 제가 자산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큰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되게 심플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 수백조 수천조를 굴리는 유명한 IB들 있잖아요. 뭐 모건 스탠리, 메럴 린치, 그 블랙락, 걔들도 온갖 시황 내지만 계속 틀려요. 그게 맞습니까 솔직히? 지나면 다 틀리잖아요. 근데 걔들이 수십 년 유지하는 이유는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겁니다. 시황은 당연히 틀리는 거죠. 야, 니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얼마 전에 얘기했더니만 시황 또 바뀌었네, 욕하고 놀릴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살아남는 거는 내가 보고 그게 맞춰서 맞는 시황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게 유연성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매매 적용시키면 됩니다. 제가 아까 손절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은 제가 면밀히 보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확률적으로 부동산 아니잖아요. 주식이 제일 좋은 거는 좀 사고 팔고 비중 조절할 수 있어요. 안 좋을 것 같으면 현금을 늘려놓고, 좋을 것 같으면 주식을 늘려놓으면 됩니다. 얼마나 이게 매매하기 편해요 주식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드리면 그냥 그 가능성을 믿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의 유연성과 실매매를 적용시키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들죠.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되면 시장은 별로 금될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스토리나 매크로 보고, 특히나 차트나 기술적으로 보면서 제가 대응을 해드릴게요. 자, 이걸 3기분도 보실 거고 지금 하고 있는 7기분이나 단기방분도 보실 건데, 저는 여전히 투자를 되게 오래 하고 싶습니다. 재밌어요. 하지만 뭐 그냥 띄엄띄엄 보면 제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이 전반적으로 시장 돌아가는 거, 돈의 흐름, 이런 걸 보면 사실 주식만큼 사실 재밌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현금 잘 가지고 있죠. 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도 괜찮은 것들 잘 찍어서 돈이 몰리는 쪽으로, FMC 파월이 무슨 얘기 하는지, 그분도 얼마나 지금 머리 아프겠습니까 솔직히. 자기 말 한마디에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뭐 그런 분 비하면 우리는 사실 편하게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투자 겁내지 마시고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은 제가 다 봐드릴 테니까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투자를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제가 말씀하고 있는데 또 공포가 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좀 베팅을 할 겁니다. 자, 그때 261620이죠. 그 달러 인버스 관련 ETF 다 매매할 수 있게 준비만 좀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근데 1400을 찍질 않네 애들이.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쉬세요.